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세종포럼 세 번째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예술 쪽, 특히 그 미술 쪽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모네하고 반 고흐의 일생에 대해서 좀 더 좀 색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그런 특별 강연을 듣겠습니다. 오늘 강사로 와주신 분은 최인숙 교수님이신데요. 경기대학교 한반도 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신데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런 특별한 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정치학을 전공하셨는데 워낙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특별한 관점으로 두 천재 화가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실 겁니다. 제가 우선 여러분들이 최인숙 교수님의 특강을 끝까지 들으시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다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궁금해한 부분들을 질의응답하시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인숙 교수님을 소개하면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안희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정치학자인데 사실은 제가 학부를 문학을 했어요. 국문학을. 그래서 저는 오늘 작가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전혀 예상치 못하고 왔거든요. 어떤 분들이 오늘 오시나 그랬는데 작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제 강의가 얼마나 재밌을까.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반갑고 이제 저 나름대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두 화가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모네라는 화가하고 반 고흐라는 화가의 삶을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사실 이제 모네라는 화가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 고흐라는 화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가인데요. 모네는 살아생전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장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또 성공한 화가이고, 반 고흐는 이제 아시겠지만 37살에 이제 권총자살을 하면서 살아생전에 그림 한 점 팔렸다. 굉장히 비운의 화가였다. 이제 흔히 통상 그런 말들 많이 하는 화가인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모네는 정말 행복했고 반 고흐는 그런 불행했는지, 그리고 모네의 성공기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 고흐가 만약에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행하고 살아생전에 성공하지 못한 화가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왼쪽이 모네의 일출 그리고 인상주의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최초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가 선생님들도 그런 뭐라고 그러죠? 집념이 강하시겠지만 누가 하지 않은 걸 해야지 돋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모네, 클로드 모네가 사실주의가 아닌 인상주의라는 그래서 일출인데 굉장히 독특한 기존의 화법과는 다른 화법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출품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목을 끌긴 끌지만 이걸로 성공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저쪽은
방고우의 초상화, 고우 자신이 그린 초상화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자, 19세기의 프랑스를 이제 벨 에포크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시대라고 많이 명명을 해요. 근데 이건 이제 불어권에서만 아름다운 시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영미권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대라고 해요. 벨 에포크라는 단어, 19세기의 프랑스를 이제 벨 에포크라고 많이 지칭을 하는데, 19세기의 프랑스의 문화가 굉장히 융성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독일의 바그너 음악이 굉장히 주름을 잡았잖아요. 그럼 바그너가 아니면 통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프랑스의 음악인들이 바그너풍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프랑스 스타일의 음악들을 만들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리스 라벨이나 클로드 드뷔시, 이런 사람들이 바그너 음악에서 탈피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바그너 음악이 남아있긴 해요. 그렇지만 바그너 음악에서 탈피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클래식이 융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시겠지만 빅토르 이고 이런 사람, 그리고 에밀 졸라 이런 사람들을 의시해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프랑스가 이제 전 세계를 휩쓰는 시대였고,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 사실 인상파는 한 10년밖에 지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술계를 굉장히 강타한 하나의 화풍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작가가 클로드 모네고, 사실 여기서 제가 뭉뚱그려가지고 빈센트 반 고흐도 인상파라고 했는데, 빈센트 반 고흐는 엄밀하게 말하면 후기 인상파예요. 그런데 이 두 작가의 이제 제가 오늘 삶, 어떤 부분들이 달랐는지, 그리고 제가 제목에는 두 화가가 천재 화가인 것처럼 타이틀을 달았지만, 결코 천재 화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모네도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 반 고흐도 굉장히 노력을 한 화가들이거든요. 그 피나는 노력 끝에 이제 모네는 살아생전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전략가였어요. 그리고 그냥 지금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은 정통 학교 출신, 그러니까 주류파예요. 빈센트 반 고흐는 비주류, 그리고 이방이잖아요. 네덜란드 사람이 프랑스에 와가지고 외국인이 자기 모국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성공하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빈센트 반 고흐는 프랑스를 택했지만, 이제 그거는 제가 후반부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 클로드 모네 같은 경우는 사실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베르니, 제가 이야기를 꼭 할 텐데, 지베르니에서 이제 활동하게 된 배경은 이 사람이 10대를 루앙이라고 하는 곳을 가가지고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거든요. 루앙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파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혹시 사르트르를 아시는 분, 작가 선생님들이니까 다 아시겠는데, 자, 구토를 쓴 무대가 루앙이에요. 네, 그 루앙에서 지베르니 같은 경우는 멀지 않은데, 어쨌든 지베르니에서, 루앙에서 모네가 소년기를 보내게 돼요. 근데 사실 모네는 학교 다니기를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빼먹고 안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10대 때부터 그림을 이제 그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풍경화를 그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이제 외젠 부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클로드 모네보다는 선배죠. 그 선배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외젠 부댕이라고 하는 분은 혹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 사람도 이제 풍경화가죠. 풍경을 그리는 화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옹플레르나, 그러니까 주로 노르망디를 무대로 해가지고 풍경을 많이 그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클로드 모네가 외젠 부댕을 만났는데, 외젠 부댕이 이제, 그 경치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떻겠냐. 10대 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경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정통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건 아니고 19살 때 이 사람이 다시 파리로 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왜 19살 때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65년 알제리가 독립하기 전에 알제리가 이제 프랑스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네가 군대, 그러니까 군인 생활을 알제리 가서 하다가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멈추고 다시 루앙에 왔다가 19세 때 파리로 와가지고 이제 샤를 글레르라고 하는 화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의 그 미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통 미술계에 입문하려면 다니는 화실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샤를 글레르라고 하는 화실에 이제 수학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정통으로 그림을 배우고, 그리고 이 클로드 모네는 파리 미술 제국대학, 우리 뭐 경성 제국대학처럼 그때 제국대학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파리 미술대학이지만 그 제국대학에 이 사람이 입학을 해요. 그런데 그 제국대학에서 이제 바지유나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기스트 르누아르하고 시스르레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동기생이죠. 학교에서 만났으니까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주로 이제 파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퐁펜블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가보면 성이 굉장히 멋있고 숲으로 우거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풍경화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퐁펜블로에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풍경화를 그려요. 근데 아시겠지만 오기스트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로 돌리잖아요. 물론 풍경화도 그리긴 하지만 이제 인물을 그려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치는 두 소녀나 그런 것들 굉장히 유명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후에 굵직한 화가가 되는 사람들하고 이제 친분을 맺고 교류를 맺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자기가 미술계에 입문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살롱전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살롱전을 열었는데 그때 에밀 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눈길을 끌어요. 에밀 졸라. 그런데 제가 왜 여기다 에밀 졸라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 에밀 졸라는 이 시대에 문학의 대부예요. 그래가지고 에밀 졸라의 집이 파리 생나자르에서 기차를 타면 한 30분이면 가는 파리 근교에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하나의 문학 서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술, 음악, 소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매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풍류를 즐기고 그리고 커넥션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19세기에 이 둘 화가가 살았던 시대의 시스템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류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클로드 모네는 일찍 눈을 떴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에밀 졸라 눈을 끌었기 때문에 에밀 졸라가 그때 이제 항상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졸라의 눈에 띄어서 이제 하나의 이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로드 모네가 전략가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성공을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롱전을 열었는데 그것으로 불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전시회를 연다고 해서 자기가 아직은 무명인데 혼자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 당시에는 비평가들의 눈길을 끌어야 돼요. 비평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전시의 효과가 큰데 그 모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이제
이 전시회 때 누구 옆에 서서 같이 전시회를 할 거냐. 머리를 쓴 결과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나다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나다르는 화가이기도 하고 사진작가로 굉장히 명성을 날렸던 사람인데 이 나다르하고 함께 전시회를 열자. 그래가지고 나다르가 이제 동의를 해서 그 전시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건데 그 당시에 최고의 명성을 날렸던 게 로댕이에요. 로댕. 그래서 로댕을 찾아가요. 클로드 모네가. 그래서 로댕과 함께 전시회를 연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로댕이 전시회를 열겠다고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해요. 그런데 클로드 모네가 거기서 단념하지 않고 계속 로댕을 찾아가가지고 함께 전시회를 같이 하자. 그래서 자꾸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부어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클로드 모네의 전략이 통한 거죠. 그래서 합동 전시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로댕이나 라다르라고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평가들의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전략들을 클로드 모네가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1890년에 이제 성공을 해요. 근데 결코 빠른 나이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50살 돼서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기스트 르누아르도 마찬가지예요. 오기스트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을 그린 화가지만 이 사람도 인상파 화가예요. 근데 오기스트 르누아르도 성공을 한 게 50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빈센트 반 고흐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37살에 조명을 못 받고 죽은 거는 당연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작가들도 조명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화가들이 젊은 나이에 조명을 받는 거는 19세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이제 제가 비평가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클로드 모네가 결코 좋은 비평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미술계를 굉장히 꽉 잡고 있는 굴지의 화랑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듀랑 뮤엘 화랑이라는 건데 사실 클로드 모네는 듀랑 뮤엘 화랑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헐뜯었어요. 그런데 이제 헐뜯어가지고 될 게 아니니까 다시 작전을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듀랑 뮤엘 화랑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도모하면서 결국은 이 듀랑 뮤엘 화랑을 이용해가지고 클로드 모네가 그림을 파는데 프랑스에서 그림을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림을 팔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네 그림, 해외에서 성공하는 거죠. 해외에서 인지도를 더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화상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듀랑 뮤엘 화랑뿐만 아니라 다른 화랑들도 이용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진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지도를 자꾸 높이고 명성을 날리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클로드 모네는 연작을 많이 그렸잖아요. 거의 그림들이 다 연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출, 인상주의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새로운 화풍, 그래서 미술계에 이제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저물력 낯가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로 이제 지베르니 노왕을 중심으로 그리는 그림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연작은 아니지만 저물력 낯가리를 보여드릴 텐데 저물력 낯가리를 가지고 계속 연작을 그리면서 이제 성공 가도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저물력 낯가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가로부터 루앙 성당이 굉장히 멋진데 루앙 성당의 연작을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루앙 성당을 또 연작으로 그리면서 또 히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클로드 모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연작 수련과 연못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클로드 모네의 말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워낙 대작이다 보니까 이게 클로드 모네의 모든 그림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클로드 모네는 자기가 전략가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일단 권력층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총리가 있었는데 클레망소라고 하는 총리예요. 혹시 여러분들 에밀 졸라의 그 드레피스 사건에 잡기즈라는 고발한다. 그래서 뭐 오로르 신문에 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로르 신문에 왜 보냈는지 거기에 이제 클레망소하고 에밀 졸라가 둘이 이제 모의해서 만든 잡기즈 나는 고발한다. 신문에 신문에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보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클레망소가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클레망소는 그 당시 총리였어요. 그런데 모네의 유년기 친구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클로드 모네의 살롱전이나 뭐 전시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성공한 이야기고 살롱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더러는 살롱전이나 전시회를 했다가 그냥 폭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더미에 많이 빠졌어요. 클로드 모네가. 그런데 그때 이제 클레망소가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국가의 권력층이 모네를 도와주니 모네에 대한 비평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로드 모네는 성공하는데 빈센트 반 고흐와 다르게 좀 수월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모네와 지베르니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이 시간을 갖고 나서 혹시 저희들이 이제 또 투합해가지고 프랑스를 한번 가보자 또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지베르니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패키지 여행에서 노르망디 그러니까 파리를 가는 그 패키지 여행에서 지베르니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파리에서. 그러니까 한 1시간 30분쯤 파리 생나자르역에서 기차를 타면 지베르니까지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제 조카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파리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지베르니가 패키지 여행에서 들어가서 지베르니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파리 서쪽에서 80km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앙 성당을 그렸잖아요. 모네가. 네, 루앙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인데 이 지베르니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앱트강이라고 하는데 112km의 강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뚝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뚝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뚝에 포플러들을 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클로드 모네나 빈센트 반 고흐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 화가들은 저는 잘 좀 모르겠어요. 근데 클로드 모네나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풍경화를 그린다. 그래서 지베르니가 좋다.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리고 지베르니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낯가리를 모네가 그렸듯이 굉장히
농작지대인데 경작지처럼 이렇게 좀 구불구불한 길을 경작해가지고 그것 자체만 뭐 오늘날하고는 틀리지만 19세기에는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가 역사적으로 이제 고대 메로빙거 왕조 때 건설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곳이에요. 근데 중세에는 이제 수녀원과 나병환자 수용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나병환자 수용소 어디죠? 전라남도 소록도. 네. 그래서 그쯤 이렇게 상상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고대와 중세와 현대가 어우러지고 그리고 또 19세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아름다운 다리들, 앱트강의 다리들이 내어지고 또 이제 강둑을 따라서 굉장히 예쁜 가로수들을 심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와 풍경이 어우러진 하나의 마을. 근데 이제 작은 마을이에요. 하지만 이 마을이 클로드 모네가 여기 들어가서 살기 전에는 그다지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클로드 모네가 들어가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혹시 노르망디에 선생님들이 여행을 혹시 프랑스 여행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노르망디에서 몽셀 미셸은 굉장히 유명하죠. 몽셀 미셸을 찾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노르망디의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은 몽셀 미셸이고 그 다음 2위가 이 지베르니예요. 근데 이제 지베르니가 더욱더 유명한 건 뭐냐면 이제 클로드 모네가 사실은 자기가 성공하기 이전에 1890년에 성공하기 이전에 1883년에 지베르니로 들어가요. 근데 이때는 이제 돈이 없고 그러니까 세를 얻어서 살고 1890년에 이제 성공을 하고 금전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새들어 있던 집을 사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게 모네 정원이잖아요. 그래서 모네 이제 자기가 산 집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그리고 일본식 다리를 건설해가지고 모네는 사실은 이 지베르니가 말년에는 자기의 그림의 원천이에요. 반면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고은은 계속 떠돌이처럼 돌아다니잖아요. 햇빛을 찾아다닌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클로드 모네는 루앙, 지베르니 자기가 소년기부터 생활했던 그곳이 자기의 그림의 원천이 돼요. 자, 모네의 포플러와 낯가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연작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이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게 이 포플러와 낯가리, 이게 이제 모네를 성공으로 이끈 단초가 되고 이제 이거를 잠깐 보면 이게 이제 모네의 전문력 낯가리인데 이건 제가 하나만 가져왔어요. 이게 연작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들이 정말 천재였나 제가 물음표를 찍었던 거는 굉장히 노력가였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도 사실은 모방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들이 모방한 게 카즈시카 호쿠사이라고 하는 일본의 화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거 보여드리면 저기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연상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19세기에 그 인상파가들 클로드 모네, 고갱, 고흐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전부 이 호쿠사이의 그림을 모방을 했어요. 호쿠사이의 그림이 없었으면 이들의 그림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이제 불어로 일본을 잡봉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저펜이라고 하잖아요. 잡봉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풍을 자포니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포니즘이라는 게 어디서 생겼냐면 이제 이 빈센트 반 고흐나 잠시 후에 제가 빈센트 반 고흐도 얼마만큼 일본풍을 자기 그림에 넣는지 제가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텐데 그 일본의 영향을 너무너무 크게 받았어요. 근데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카즈시카 호쿠사이의 그림에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루앙의 성당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그림만 가져왔는데 이거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수도 없이 이제 연작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말년의 그림인가요? 이것도 이제 연작으로 수도 없이 있는 거고. 두 화가의 그 결론은 조금 잠시 후에 이따 내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빈센트 반 고흐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자, 아까 클로드 모네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소년기를 루앙에 들어가서 살다가 다시 파리에 와서 이제 파리 미술제국대학 그리고 미술제국대학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클 활동을 하고 에밀 조라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 권력하고 결탁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클레망소라는 사람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고. 근데 이제 빈센트 반 고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외지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사실은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클로드 모네는 그림부터 시작했지만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을 감상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좋다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둘 다 좋은데 저는 감상부터 시작한 빈센트 반 고흐가 반 고흐의 그림이 더 멋지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 표 반 고흐가 화상을 했잖아요. 꽤 유명한 화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 있냐면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가 1953년에 태어났으니까 모네보다 한 13년 나이가 어려요. 네덜란드의 이제 작은 마을 그루트 준베르트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목사의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신학대학교의 교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목사 공부하다 실패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삼촌이 하는 그 화랑에서 예를 들면 구필 C라고 하는 꽤 굴지의 화상이었는데 그 화상에 16살인가 빈센트 반 고흐가 들어가지고 수습사원을 하게 돼요. 근데 수습사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쫓겨나요. 사실은 삼촌한테. 왜냐하면 예술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그래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직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27세, 27살에 화가로 전향을 해서 37살을 죽었으니까 딱 10년 그림을 그렸어요. 한 9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제 목사가 되기를 열망을 했어요. 물론 구피된 시에서 이 사람이 그림을 감상하고 비평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자기가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어쨌든 신학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 시험에서 다른 것도 아닌 신학에서 이 사람이 박제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통과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덜란드를 떠나가지고 네덜란드 어를 쓰는 플라머를 쓰는 벨기에의 앙베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 앙베르를 좋아해가지고 여러 차례 갔는데 그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가까워요. 근데 앙베르로 이 사람이 와요. 그리고 1886년 2월에 이제 파리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고 니체의 그 금원을 좋아하면 최근에 지금 한국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니체와 고흐인가 그 책을 보시면 아실 텐데 빈센트 반 고흐가 네덜란드에서 그린 그림은 우중충하게 짝이 없어요. 검정색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물론 앙베르에 와서도 그림을 좀 그렸고 파리에서도 그림을 그렸는데 검정색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노란 해바라기 이런 것들은 거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르레에 가가지고 그림이 굉장히 이제 밝아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거의 아르레에서 그렸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학으로 그림을 그려요. 데센을 많이 그렸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클로드 모네가 정통으로 공부를 한 반면에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가 독학으로 하고 그리고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그림을 관찰을 해요. 그리고 특히 그 클로드 모네도 아까 후쿠사의 그림에 지대한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일본의 우키요에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영국 파나 그리고 이제 혹시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빈센트 반 고흐는 화가이자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200여 통의 시처럼 아름다운 편지들을 남겼는데 주로 이제 자기 동생 태호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그 편지들을 보면 다 불어예요. 불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요. 근데 이제 영어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빈센트 반 고흐는 허가생을 10년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9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어요. 초창기의 그림은 이제 어두웠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모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전략가잖아요. 그래서 당대를 누비는 사람들하고 합작 전시회를 열려고 막 가서 부어 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또 캐릭터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또 좀 거만하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당대에 주름 잡는 프랑스인들하고 친하기보다는 약간 주변인들하고 교류를 해요. 아까 이제 바르피종파 파리 미술제국대학에서 만난 르누아르나 이제 시슬레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풍경화를 그리는 피사로가 있어요. 피사로 같은 경우는 이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가 피사로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사실은 이제 피사로의 조언이 모네의 그림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네의 그림은 무중충하게 짝이 없어요. 네덜란드의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을 모네가 고흐가 그렸다니 좀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리에 와서도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 피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네덜란드 풍이라고 지칭하고 네덜란드 풍이나 그 색채에서 좀 벗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인상파를 좀 답습하라. 색채와 기법
이런 것들을 인상파를 좀 이용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이때 피사로를 만나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림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상파들이 중요시 여겼던 게 햇빛이거든요. 그 햇빛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아르에서 이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거의 다를 거기서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이제 파리의 북부 오베르 시루와즈라는 데 와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살을 할 때도 사실은 피사로의 집에 와가지고 피사로랑 같이 지내거든요. 근데 피사로가 빈센트 반 고흐가 정신분열이 굉장히 심하니까 자기 가족들이 이태로우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초상화에 나오는 가시의 박사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집에 이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묵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피사로와의 인연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피사로가 반 고흐한테 조언을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풍의 그림을 그려보고자 이제 파리를 정리하고, 뭐 그때만 해도 파리가 굉장히 추웠었나. 제가 있는 동안은 파리가 굉장히 덥고 화창하고 그랬는데 파리 날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난 남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사실 처음에 빈센트 반 고흐가 남쪽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 마르세유. 그런데 마르세유에 가다가 이제 아르에 들렸는데, 지금이야 아르이 빈센트 반 고흐 때문에 이제 아르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패키지 여행으로. 그런데 이때 빈센트 반 고흐가 살 때 아르는 마르세유보다 훨씬 큰 도시였어요. 훨씬 큰 항구 도시. 그리고 아까 지베르니도 메로빙거 왕조 때부터 고대 때부터 존재하는 도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르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쨌든 아르에 잠시 쉬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원하는 빛이라든가 농부들이라든가 빨래터의 안악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마르세유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르에 머물렀던 건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프랑스 남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는 자기가 원하는 햇빛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찾고자, 풍경이라든가 이런 걸 찾고자 이제 프로방스로 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르는 이제 제가 님은 뺐는데 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님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그러니까 님하고 마르세유 중간에 아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세유로 따지면은 이제 남서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님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래로 약간 내려오는 그 90km 지점에 있는데 2,500년이나 된 역사 도시예요. 여기는 이제 철기 시대부터 그리고 지중해 연안 켈트족의 요새가 있어가지고, 혹시 아르에 가신 분은 아실지 보셨겠지만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랑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르네상스식 문화 유적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론강, 그리고 노란집 그런 거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아르에 그냥 그것만 점 찍고 오면 너무 억울한 여행이에요. 아르는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론강이 흐르고 있어서 경치가 굉장히 빼어나고, 이 론강을 무대로 해서 빈센트 반 고흐가 여러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리고 아르는 이제 아까 지베르니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아르의 수입에 가장 큰 원천이 관광이에요. 1888년 2월부터 1889년 5월까지 이제 체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르를 주제로 한 고흐의 대표작은
용강 구두에 별이 빛나는 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별이 빛나는 바. 그리고 이제 저녁 카페, 트랭크타요 다리의 계단, 뭐 라마르틴 광장의 노란 집, 이거는 이제 자기가 살던 집이 노란 집이었어요. 뭐 미레유 거리의 낡은 풍차 오두막, 랑굴과 다리, 이거는 이제 방고의 다리라고 하기도 하고, 리스 거리의 공원,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이제 고을 그림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여기서 조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클로드 모네는 그 권력 계층이나 당대의 그 문화 대부, 또 로댕처럼 굉장히 성공한 조각가,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다. 반면에 고흐는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는지 이제 이걸 보면, 어쨌든 고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테오 반 고흐하고 불가분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흐가 죽고 나서 애석하게도 테오 반 고흐가 죽잖아요. 진짜 미스테리한 죽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폴 고갱을 항상 연상을 하잖아요. 깃볼을 잘랐다느니, 둘이 싸웠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고흐 아르를 무대로 한 영화가 있어요. 영혼의 문이라고 하는 영화.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보고 그 영화에 진짜 감동을 받아가지고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책을 쓰겠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쓰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영혼의 문, 고흐 영혼의 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잠깐 이제 폴 고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폴 고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칼럼에도 폴 고갱에 대한 칼럼을 한 편 썼었는데, 이제 브루타뉴, 그러니까 노르망디의 또 서쪽이 브루타뉴잖아요. 브루타뉴에 퐁타벤이라는 곳이 있어요. 퐁타벤에 폴 고갱이 들어가가지고 폴 고갱 나름대로 자기 허풍을 이제 자꾸 찾거든요. 그때 이제 아르레 자꾸 고흐가 와달라고 하니까 폴 고갱이 잠깐 아르레 가는 그런 장면들이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둘이 성격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들 둘의 우정은 꽤 지속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아르에서 진짜 고갱 때문에 깃볼을 자르는지 아니면 정신분열을 한청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는 폴 고갱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폴 고갱 같은 경우는 퐁타벤에 있다가 타이트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잠깐의 그 고흐와 우정을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까미오 피사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경화가를 그린 여러 화가들 중에 그다지 주류 화가가 아니었다. 그 증거를 제가 하나 잠깐 여기서 보여드리면, 아까 빼먹었는데, 자, 여기에 까미오 피사로가 비아냥거리는 대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평가들이 모네를 굉장히 안 좋게 비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호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포플러와 낯가리가 굉장히 연작을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나 조명을 받으면 그냥 주구장창 그것만 조명해 주잖아요. 근데 계속 그 낯가리만 그 비평가들이 비평을 해주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피사로가 이런 말을 해요. 당분간 사람들은 오직 모네밖에 원치 않아. 게다가 하나같이 전문용 낯가리만 찾지. 제가 이걸 인용했던 거는 여론은 그 주류 언론들이 만들고 대중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어김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사로는 이때 주류가 아니야.
근데 주류가 아닌 사람하고 이제 빈센트 반 고흐는 계속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친하게 지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조제프 룰랭이라고 하는 아를 역에 있는 그 우체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를 해오는 그 우편물이 오면 거기서 분류를, 이 사람은 직접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제프 룰랭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오스카 와일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스카 와일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오스카 와일드가 호모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오스카 와일드의 유일한 친구가 간수거든요. 간수. 그래서 제가 그거 잠깐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고흐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게 조제프 룰랭이에요. 오죽하면 고흐가 아를 역에 가끔씩 찾아가요. 그래서 아를 역에 요즘 같은 카페는 아니겠죠. 근데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고 차를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친분을 맺고 외로움을 달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에도 썼지만 조제프 룰랭이 페오 관공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뭐지? 빈센트 반 고흐의 생활상, 예를 들면 고흐는 고참 병사처럼 매우 조용하고 심각하고 온화하다. 신경질적이기도 슬프지도 완벽하지도 행복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하지만 매우 천진스럽고 매우 총명하며 매우 감동을 잘하며 매우 신앙심이 깊다. 이런 조제프 룰랭이 이런 편지를 페오 반 고흐한테 써서 이제 보내면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근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둘이 친분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제프 룰랭의 가족들의 그림도 빈센트 반 고흐가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조제프 룰랭의 초상화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조제프 룰랭의 가족들의 그림, 그래서 한 20여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룰랭 초상화 한 점을 뉴욕 모던 아트 미술관이 1989년에 개인이 소장하던 거를 사거든요. 근데 그때 5,800만 달러를 주고 샀대요. 근데 최고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그림값보다 더 비싼 그림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1989년까지는 이 조제프 룰랭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최고가였다. 제가 잠깐 이제 조제프 룰랭의 초상화를 보여드리면, 물론 이런 점박이 같은 뒷배경이 없는 조제프 룰랭의 초상화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초상화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키요의 일본풍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일본풍이 지금 뒷배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일본풍이에요. 근데 이제 혹시 이 강의 듣고 나서 좀 궁금해서 조제프 룰랭의 초생활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뒷배경 하나도 없는 포스트라고 한 선명한 그림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일본풍. 그리고 또 이제 일본풍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그림 한 점 팔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림 한 점이 어떤 건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림 한 점 팔렸다. 근데 그 그림 한 점이 사실상 저도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그 그림 한 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좀 다들 대중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좀 색다른 걸 해보자. 그 그림 한 점이 뭐였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몽마주르의 붉은 포도밭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그림은,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를 둘러싸고는 정확한 게 없어요.
설이에요, 설. 예를 들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자살을 했잖아요. 오벨 시르와즈에서. 근데 사실은 어떤 소년이 권총을 쏘아서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착한, 굉장히 빈센트 반 고흐는 품성이 착하거든요. 근데 그냥 소년을 감싸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쏘았다는 설도 있고, 여러 영화 버전이 있는데 영화를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 그림 한 점도 사실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가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어떤 독지가가 빈센트 반 고흐를 서프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 점 팔아줬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설은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 그림이 대박날 걸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원치 않았다고 해요. 이거 $400를 주고 팔았거든요. 어느 독지가 이제 아나 보슈라는 여자가 샀는데, 이거 사실은 빈센트 반 고흐는 원치 않았는데 그 아나 보슈하고 친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친분에 의해서 그냥 거절을 못해서 파는 거지 결코 그 돈이 필요해서 판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목마주르는 제가 원고에 써놨는데, 이제 주로 빈센트 반 고흐의 무대는 아르이잖아요. 네, 아르에서 4km밖에 떨어져 있잖아요. 목마주르. 자, 그리고 1888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고흐가 고흐가 1890년에 죽었다면 죽기 전에 한 작품. 근데 이 작품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브뤼셀 단체전에 이때 이제 그렇게 유명한 화가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몇 명이서 합작으로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출품을 해달라 그런 연락을 받으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모든 거를 자기 태호 반 고흐한테 맡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6점을 출품을 하라. 그러면서 이 목마주른을 출품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5점은 저는 잘 모르겠고 그 한 점이 목마주르의 붉은 포도밭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나 보슈라고 하는 여자한테 이제 400프랑에 1890년에 이제 팔리거든요. 근데 이 아나 보슈는 누구냐면 빈센트 반 고흐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물론 유년기나 청년기 때부터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한 1, 2년 우정을 나눴는데 굉장히 독특한 우정을 나눈 외젠 보슈라고 하는 벨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 외젠 보슈도 화가예요. 그래서 아르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빈센트 반 고흐하고 친분도 맺고 우정도 나누고 그런 사람인데, 외젠 보슈의 동생이 아나 보슈예요. 이 여자도 화가였고 이제 비평을 하는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400프랑, 지금 돈 800유로니까 그냥 헐값이죠. 근데 이거를 그래도 그때 이제 800유로가 빈센트 반 고흐를 도와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나 보슈가 이거를 400유로에 샀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마르주의 붉은 포도밭을 이제 이 아나 보슈가 샀고, 편집할 거니까 괜찮죠. 자, 아나 보슈라는 사람이 외젠 보슈가 자기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굉장히 가난한데 이 그림을 사주면 빈센트 반 고흐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오빠가 굉장히 행복해할 거다. 왜냐면 자기 친구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나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샀는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듯이 빈센트 반 고흐는 이 그림을 굉장히 아꼈어요. 팔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이
팔라고 하니까 이제 팔았는데 사실 이 그림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러시아에 푸시킨 미술관에 있어요. 근데 아나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400프랑에 사서 사실은 10,000프랑에 이거를 다시 팔아요. 엄청난 이익을 내렸죠. 10,000프랑에 팔았는데 러시아의 그 섬유 산업을 하는 실업가가 있는데 이 세르게이 시슈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샀어요. 다시 샀어요. 그러고는 1960년에 푸시킨 미술관에 기증을 했고 이 푸시킨 미술관에서 지금까지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다시 매매를 하지 않겠다. 푸시킨 미술관에 항상 놓겠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자, 이제 자, 고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르에서 별이 빛나는 밤,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이종환인가 그분이 별이 빛나는 밤에 뭐 그런 음악 프로였지만 그래서 그 별이 빛나는 밤에가 어디서 왔나 그랬는데 저는 뭐 고흐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 그림에서 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림에서 저쪽이 별이 빛나는 밤이고 이쪽은 호크 사이에 그 가나가와의 파도예요. 이 가나가와의 물결치는 파도를 모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로 이 그림을 그대로 모방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판기 영감의 초상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판기 영감의 초상화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가시의 영감의 초상화도 아시겠지만 이 판기 영감의 초상화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일본 분이에요. 네. 진짜로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 스스로가 자포니즘이라는 일본풍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물론 클로드 모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그림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일본식 정원에 일본식 다리를 놓았잖아요. 지베르니에 거기에서 자기 영감을 창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뭐 이 탕기 영감 한 분만 뭐 프랑스인지 뒷배경은 전부 다 일본풍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클로드 모네와 빈센트 반 고흐는 진짜 빼어난 화가들이어서 그냥 제가 천재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분들은 피난 노력을 했어요. 제가 노마드라는 빈센트 반 고흐한테 노마드라는 말을 붙였듯이 이 사람은 자기 품을 개발하기 위해서였겠지만 빛을 찾아가지고 그냥 주로 헤집고 다니잖아요. 아르에 도착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마르세유로 가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면 60일간을 아르를 그냥 걸어서 돌아다녀요. 2월달에 도착을 하거든요.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계속 걸어다녀요. 아르. 그러면서 아르에서 자기가 영감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이제 거의 하루에 그림 한 점씩을 그리거든요. 그 정도로 노마드였는데 이제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지베르니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인상파, 후기 인상파의 노력파, 뭐 천재적인 재주도 있지만 노력파 두 화가의 삶을 제가 조명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네 독특한 풍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그조틱한 어떤 영감이 필요했다. 근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에요. 고갱도 마찬가지예요. 고갱의 그림에 뒤에 계속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건 이 일본의 우키요에서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여기서 웃자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우습게 알잖아요. 그런데 19세기에 서양의 화풍과
또 뭐 푸치니의 오페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이며 뭐 화풍이며 일본이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좀 인정할 거면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너무나 일본을 그냥 저평가하고 있다. 좀 우스개 이야기를 해보고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당대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에서 졌고 그리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 일본이었기 때문에 더 일본에 더 관심이 있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도자기 그런 걸로 서구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일본에 자꾸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지만 어쨌든 그 일본풍에서 호프 사이에 그림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냥 두 사람의 그 차이점을 굳이 조명을 하자면 클로드 모네는 프랑스인이었고 정통 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주류파 금수저로 제가 구분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물론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부르주아 가정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떠나오면 흑수저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이제 그런 그 차이점을 하나 제가 또 찾아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론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클로드 모네는 굉장히 집요해요. 자기가 성공하고자. 그런데 저는 이제 굳이 여기서 몰라요. 조금 이번 우리 시간을 제가 좀 조금 값 떨어지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모네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 하나를 제가 굳이 찾아봤는데 그게 모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상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재혼을 해요. 근데 재혼을 하는데 자기가 그 재혼을 하는 여자가 아예 5명이 있는 과부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아들 2명이 있어. 과부한테는 지금 아들 5명이 있어. 그래서 합치니까 대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 문건들을 보면 대가족을 건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정으로서의 책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야심이 있어가지고 살롱전이나 전시회를 했는데 이제 폭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청산해야 되고 그래서 치열하게 산 건 있는데 또 이제 굳이 빈센트 반 고흐하고 견주자면 빈센트 반 고흐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복심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끝없이 모네 그림을 저평가하자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끝없이 어떤 거를 창출하고자 옮겨 다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앙베르에 갔다가 파리에 왔다가 아르레 갔다가 결국 다시 오베르시르와즈에 왔다가 그러고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좀 오만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그림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헐값에 팔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모네하고 비교를 하자면 또 빈센트 반 고흐 자체가 주류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또 외지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 네트워킹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평가들이 우리 흔히 요즘에 버즈량 그러면서 노이즈 마케팅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노이즈 마케팅조차 없으니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화가들의 인생이 좀 달랐던 것. 그런데 과연 제 결론은 클로드 모네가 성공한 화가고
빈센트 van 고흐는 실패한 화가였는가? 빈센트 van 고흐도 자기가 원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전혀 실패한 화가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상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죠? 예. 아주 아주 이 모네 또는 우리가 고어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그런 우리가 상식을 완전히 이렇게 좀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짤막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용호 국장님께서 질문할 일이 할 게 좀 있으면 먼저 질문하고 플로우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제가 아까 두 사람의 어떤 성공의 어떤 시발점이 아까 살롱에서의 평가, 비평가들의 평가 그러면서 아까 현대사회 같으면 언론의 주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가 조금 더 궁금했던 거는 물론 예술가들이지만서도 그렇게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만큼 말씀하셨는데 혹시 두 사람의 어떤 말씀하셨던 그 중에서 살아가는 어떤 신조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철학의 문제 어떤 예를 들어서 고흐가 만약에 그 작품이 만약에 누군가 아까 한 점만 팔렸다 했지만 어떤 안목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그림을 큰 값이 사주고 앞으로 자기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했으면은 제 예상입니다. 그러면 고흐도 역시 그게 어떤 막말로 말하면 어떤 속물주의에 번가지 않느냐. 결국 자기한테 계획이 없었다고 아까 오만함 때문에 없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하면 똑같은 모네와 같은 어떤 유형으로 인생을 막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없어서 불운의 아이콘이었다는지 어떤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고 혹시 그러고 아까 외색풍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외식풍이 그러면은 그 당시 때 아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이제 풍자했다 그랬는데 그 배경이 왜 일본 문화가 그 당시 때 저희들 할 때는 일본도 역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화를 가져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거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영이 안 됐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그분들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동양 사상이라는 어떤 거기에 어떤 큰 어떤 교류라든지 계기가 마련되었으면은 아까 꼭 꼬집어서 어떤 일본 외색풍이 아니더라도 만약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거 왔을 때 만약 그게 영향을 줬을까 그런 뚱뚱한 상상을 해보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빈센트 van 고흐 같은 경우는 외지인으로서 이제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빈센트 van 고흐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빈센트 van 고흐가 굉장히 가난을 미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건을 보니까 빈센트 van 고흐가 결코 가난을 미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을 미화한 거는 자기 합리화였다. 그 국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클로드 모네 같은 어떤 기회가 와서 자기 그림을 고가에 팔 수 있었다 그러면 빈센트 반 고흐도 결코 나라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자기는 그림을 처음 화상에서 많이 봤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리기보다 많은 관찰과 감상을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양한 그림들을 관찰했기 때문에 자기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받으니까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속상한 거죠. 그러면서 그 저평가받고 아까처럼 그 헐값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오만함을 더 드러내고 그러면서 나는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난 돈 같은 건 필요 없다. 이제 그러면서 가난이 예를 들면 그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를 성스럽게 한다. 이제 그런 그 주의를 펼쳤던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 힘을 얻기 위한 합리화 그랬다는 이제 문건들을 제가 좀 여러 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9세기에 특히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 아시아를 대표한다 그러면 일본이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자기가 굉장히 영국 그런 데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그냥 도자기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도자기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의 아리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리타에 가면 이 도자기 자체도 하나의 문화 권력에서 이제 도자기 전쟁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권력 다툼이 있는지 그게 이제 그 서유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본에 관심 많이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19세기에는 중국이 굉장히 쇠퇴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관심이 많으면서 그때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거는 호쿠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화가인가 봐요. 대단한 화가여서 아까 일본의 그림이니까 고흐, 고갱, 모네 이런 사람들이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클로드 모네도 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의 파도를 보고는 그 라메르 바다라는 곡을 작곡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호쿠사이의 그림이 그 서구 화가들이나 음악가들이 볼 때 대단한 화가. 그래서 이제 특히 일본풍 중에서도 호쿠사이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거. 근데 이제 국장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역으로 보면 지금 같으면 한국의 영향력, 한국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죠. 근데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BTS는 생각이 나지만 호쿠사이 같은 호쿠사이에 대적할 어떤 화가 같은 사람은 지금 제 머리에 번뜩 떠오르진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의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지금처럼 한국이 문화의 영향력이 컸다면 빈센트 반 고흐나 클로드 모네도 그 그림에 한국의 풍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호쿠사이라는 그 화가가 요즘으로 따지면은 BTS 같은 존재였군 그 시절에. 근데 이제 얼핏 저도 생각이 나는데 시대와 어떤 그런 그 공간적인 그 영역을 뚫고 나가는 천재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은 지금도 어느 누구에게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로어에서 지금 질문하실 분들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는 걸로 순서를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는데
가치관 자체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 부자라든지 뭐 화려하다든지 이렇게 좀 속물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고흐는 그런 그 삶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예술가의 어떤 그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네가 뭐 이렇게 좀 뭐 총리 친구도 있고 좀 이렇게 금수저 뭐 은수저 이런 사람들하고 놀면 좀 약간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뭐 관심도 없고 이게 뭐 권력이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과 이제 지내게 되면 또 그 눈높이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예술가의 삶은 오히려 고흐처럼 그 노마드의 삶,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여기 소속된 작가님들이 유명 작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의 소설이 허접한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또 거기에 또 의미를 두는 것처럼 저도 고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은 만족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가난하게 살고 뭐 비참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스스로는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예, 살았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 오늘 소장님이 얘기하신 그 고흐의 그 삶을 그 노마드의 삶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히고 제가 동감이 됐어요. 지금 은혜숙 작가가 자기가 이제 소감, 네. 느낀 소감 겸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우리 최교수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마무리 네. 말씀까지 곁들여서 그렇게 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클로드 모네보다는 빈센트 반 고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노마드,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영화가 버전이 되게 많잖아요. 네,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면 삐알라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 감독이 빈센트 반 고흐의 오베르시루아즈 마지막 머물렀던 곳 그쪽을 무대로 해가지고 베를리오즈 환상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환상곡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 들판에서 오베르시루아즈 들판에서 굉장히 매일 그림만 그리고 그냥 소세지만 뜯어먹고 그런 빈센트 반 고흐를 조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삐알라라고 하는 감독은 이제 천재 감독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 자신이 미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작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연상이 돼요. 이 사람은 그림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클로드 모네를 제가 절대 저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클로드 모네는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연작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연작은 사실상 하나를 그리고 응용을 계속 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빈센트 반 고흐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따분한 화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영혼의 문에서 알을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은 밥만 먹으면 캔버스를 жил머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이 사람은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림에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한테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19세기의 미술계에서 자기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가 한편으로는 이분을 굉장히 다운시키고 그런 거였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밤류들하고 어울리면 클로드 모네 같은 경우 연작을 그리고 또 여러 네트워킹에 의해서 성공한 화가이긴 하지만 정말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네트워킹 때문에 또 희생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빈센트 반 고흐가 작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없지만 굉장히 예술가로서
그 멋진 삶을 살다 간 사람,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출구를 찾아야 되니까 자꾸 어울리게 되고 뭐 그런 거. 지금 뭐 현 삶에서도 작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감히 거부했고, 그런 힘은 그 자신의 자신감에서 오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끝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은 이제 그림이 좋아서 그리고 자기가 항상 뭔가를 탐구하고 뭔가를 크리에이션을 하고자 노마드가 되어서 막 해주고 다니잖아요. 들판을 해주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37까지 산 사람인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클로드 모네처럼 인생을 길게 살았다면 또 어떤 말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까 작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작품이 절대 허술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들이 엮여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클로드 모네하고 빈센트 반 고흐를 택한 데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시 하면 하이쿠가 있잖아요. 하이쿠의 대가가 바쇼예요, 바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화투 하면 십이 우산을 들고 있는 비광 있잖아요. 비광에 개구리가 딱 따는 거, 그게 이제 바쇼의 하이쿠, 거기 하이쿠가 없지만 그건데, 이 바쇼라는 사람도 사실은 만들어낸, 물론 하이쿠도 좋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그 당대에 바쇼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바쇼였는가? 거기에는 문화 권력 그리고 만들어낸 그 시대의 인물이거든요. 바쇼 같은 경우는 남노한 일본의 전통적인 옷을 입고 항상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처럼 노마드가 돼가지고 전국을 순례해서 바쇼 순례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입었던 남노한 옷도 결국 연출이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북도 완주 성감면인데 거기에 이삼만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삼만 선생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서예가예요. 그런데 김정희가 예를 들면 제주도 귀향 갈 때 이분이 워낙 필체가 좋으시니까 이삼만 선생님을 만나러 와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지금도 그분의 무덤이 있는데, 그래서 김정희가 서울에서 막, 그 사람도 문화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이잖아요. 자기의 서예 글씨를 쓴 거를 이삼만 선생님한테 줬는데, 이삼만 선생님이 그 앞에서 구겨서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글씨나 그러면서 구겨서 버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김정희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피나게 이제 이 이삼만 선생님의 글을 보고, 서예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 앞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구겨서 버린 그분을 보고 이삼만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지만 그런 생각에 이제 제주도에서 갈고 닦고 생각보다 유배가 길어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 이삼만 선생님을 꼭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다시 들려요, 완주에. 그런데 이삼만 선생님이 죽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면장이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삼만 선생의 글씨를 사러 오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삼만 선생님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기마을에 편백숲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로
그냥 공기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산골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공기골에서 그 벼루에다가 그런 그러니까 도구를 살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바위 평평한 데다가 항상 붓으로 물을 찍어가지고 글씨를 썼다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김정일을 능가하는데 우리 이산만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게 네트워킹에 의해서 권력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 권력 밖에 있으면 절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화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세기 뭐 중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시스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똑같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강 우리 최 교수님 모시기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공식적인 이 세미나는 마치고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이 세미나는 3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강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